저는 좀 궁금한 게요. 민주당이 이제 이른바 진보 아닙니까? 네. 진보 정당이 왜 이렇게 부패 혐의가 많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상직 의원의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옵티머스 라임 의혹도 그렇고, 뭐 지금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대장동 백현동 의혹도 도저히 이해가 잘 되지도 않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집단 돈봉투 살포 사건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보는 더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항상 남들을 이렇게 비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보수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권력적 그런 부패 현상, 부패 문제가 드러난 적을 별로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진보 정권 내지는 어떤 예. 진보 집단에서는 수없이 많은 이런 부패 혐의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예. 내로남불입니까? 근데 저는 좀 진짜 이거는 좀 당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예. 당 일각에서라는 표현으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익명의 말들이 있어요. 예. 뭐 당 소속 의원님들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뭐 검찰이 과도한 뭐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라든지 아니면 당 내부에서도 뭐 결국엔 경선 비용을 좀 보전해 준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견으로 돈의 나오는 성격이 뭐 뇌물이 아니라 그렇죠. 경선 때 썼던 걸 그냥 차비 먹을 밥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보전 비용 아니었냐 이런 얘기. 네, 그런 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예. 실명은 거명되지 않았고 뭐 예. 특정할 수 있는 단서도 없지만 예.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런 의견 자체가 당에서 나온 게 문제다라고 보고 이거 정신 차려야 된다 생각하고요. 차려야 된다.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지금 해야지 제 식구 감싸기 하거나 뭐 검찰이 야당 탄압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저는 이거 돌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를 패널들의 직감으로 예측하는 한판 직감 시간.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어요. 자,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네, 수트를 멋있게 입고 아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봄이 멋있어요. 느껴집니다. 예. 여름인가?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예. 자, 앞에서 이제 브리핑에서도 짚었는데요. 그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죠. 2021년 전당대회에서 이제 당 내의 인사들 사이에 돈봉투가 오갔다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오늘 이재명 대표도 당 자체 의견이 아니라 이제 수사기관에 공식 수사를 요청한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자,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까지 요청한 민주당인데 자, 악재 돌파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건 박성민 전 최고부터 말씀 주시죠. 일단 돌파해야죠. 돌파해야죠. 예. 돌파를 해야만 해야죠. 하는 상황에 놓여 민주당 있고 입장에서는. 시간이 네. 없습니다. 시간이 저는 그래서 없다. 지금 상당히 오늘 음. 입장이 나온 것도 조금 늦어서 아쉬웠던 마음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뭐 당 안에서 대선 때 있었던 일이라든지 총선 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 특정 후보의 캠프에서 있었던 일이고 뭐 관련자들은 구속되어 있고 뭐 녹음 파일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뭐 당에서 좀 실체를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겠거니라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송영길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하고 대표가 직접 사과를 한 것은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김용태 전 최고. 지금 민주당 상황은 저는 아노미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노미라는 것이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가치라든지 도덕적 기준이 없는 무질서, 그런 상태인데요. 예. 민주당 상황이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아하. 오늘 정치권 뉴스를 보면서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사과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도 본인조차도 본인의 개인 비리 의혹으로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고 예. 또 그분 주변에 있는 5분이 굉장히 극단적 선택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랬던 분이 당 대표께서 이제 누가 누구의 사과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의혹들을 받고 있고 당 대표의 개인적 비리 의혹과 더불어 가지고 이 돈봉투 의혹까지 받고 있다 보니까 예. 누군가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자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송영길 전 대표에게 귀국 요청을 한 것도 결과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꼬리가 돼달라는 시그널이었던 것 같아요. 아, 송영길 대표 알아서 예. 알아서 그러니까 꼬리가 대달라. 송영길 전 대표께서 뭐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예.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건 법적인 문제겠습니다만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는 알아서 송영길 대표께서 들어오셔가지고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무게감 있는 그 인물,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께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안고 떠나가라, 꼬리처럼 대라 이런 시그널 아니었을까 저는 이재명 생각됩니다. 대표가 예. 시그널 준 것이다라는 것. 자, 속보 들어온 건 이제 송영길 전 대표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랑 어젯밤에 통화했다. 그리고 조만간 귀국 문제 등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는 속보가 와 있는데 그 조만간 귀국 문제 등 입장 발표. 그럼 이게
가겠다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가겠다 이런 입장도 아니고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거는 좀 열어놓은 결말 아닙니까? 당장 가겠다 이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뭐 저는 들어와서 입장 발표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들어와서 입장 발표를 생각을 해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꼬리 자르기다 얘기를 하셨는데 꼬리가 아니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안의 핵심과 맞닿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에게 들어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 다시 그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를 이제 이재명 대표와 뭐 송영길 전 대표 간의 관계를 뭐 둘러싸고 이심송심. 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이제 여러 방송에서 특히 보수 패널 분들이 좀 과도하게 공격을 하시는데 예. 아직 그런 연관관계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중요한 것은 송영길 대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도 중요한 부분이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수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만약에 마땅히 국민들께 설명할 것이 있고 본인이 이 사안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체 말고 들어오셔서 예.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전 당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님, 지금 이제 네. 현역 민주당 의원들 중에 뭐 10명, 많게는 20명까지 이제 명단이 이렇게 또 지라시로 돌아다니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일부 언론은 이제 이니셜로 막 보도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현역 의원들이 돈 받았다. 그럼 그 어떻게 되냐면 그 의원들은 정당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정당법에 처벌받 왜냐하면 의원직도 잃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아하. 처벌받고 이 실형이 선고되게 되면 의원직도 박탈하게 박탈당하는군요. 되고요. 예. 정당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당대회 이게 당내 선거라고 해서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에요. 아하. 당연히 어떤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절차가 보장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수수하거나 돈을 준 사람 그리고 받은 사람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아하.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해당 조항의 2항을 보면 오히려 돈을 주라고 지시한 사람은 더 가중해서 처벌이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어요. 돈을 주라고 했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 만약에 돈을 실제로 주고 받았다는 그 뭔가 단서가 포착이 된다면 이거는 뭐 의원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뭐 끊어진다? 도모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민주당이 엄중하게 대응하지 내년 당연히 엄중하게 해야 총선도 기약할 수 있고 이게 미적미적하다가는 당 전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총선을 한 1년여 앞두고 예. 매를 미리 맞는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총선 너무 직전에 터졌으면 아마 수습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다만 아까 김용태 전 최고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 예.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고 사법적으로 피해자 신분에 있는데 송영길 대표 전 대표와 그 돈을 뭐 수수했다라는 의원들에 대해서 당이 취하는 태도가 좀 다른 거 아니냐라는 취지 뭐 제기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결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상당히 돈의 실체는 공소장에도 넣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에도 넣지 못했어요. 다만 예.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7대3 5대4, 뭐 5대5의 비율이 아닌 확정 이익을 가져가는 게 과연 성남시에 대단한 해를 끼쳤다고 법리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예. 가장 큰 골자고요. 예. 성남 FC 같은 경우에도 제3자 뇌물과 관련해서 이 수익을 받았다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양측에서 별로 다툼의 여지가 예, 없어요. 뭐 그거는 이제 포인트는 아니겠죠. 포인트가 아니지만 네.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 3만 개의 녹취가 대단히 구체적으로 아하. 특정 언론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걸 손 놓고 있는다? 그럴 수는 없는 국면이란 말씀드립니다. 예, 자, 김정혁 비대위원 하실 말씀 있어요? 예. 21대 들어서 체포동의안이 그 5번인가 올라왔는데 예. 그중에 첫 번째 이제 3명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3명에 대해서는 다 가결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노웅래 의원이 부결이 됐어요. 그렇죠. 그때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돈 세는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렸다라는까지 얘기를 했을 때 의원들이 펄펄 뛰면서 우리 의원들을 감히 모독해 뭐 이러면서 부결을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 저게 아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해서 사전 포석으로 저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포석이었다? 아니 노웅래 의원과 그 노웅래 의원에게 돈을 준 사람이 이정근 지금 사무부총장 그 고리가 생겨났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송영길 대표와 지금 여러 명의 의원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친명 의원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노웅래, 송영길 그리고 그 지금 돈을 받았네 안 받았네 하는 그런 의원들,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이런 것들이 다 한 통속으로 묶여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합리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혹이 가고요. 예. 그다음에 한나라당 어떻게 했습니까? 2002년도에 차떼기당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표
저 당사 버리고 천막 천막당사로 갔습니다. 예. 박기태 의원 2012년도에 그 4년 전이 2008년도에 돈봉투 그 누가 고승덕 의원이 폭로를 하니까 바로 국회의장직 그만두고 의원 출마도 그만두고 그다음에 사법 처리 받았습니다. 예. 저는 좀 궁금한 게요. 민주당이 이제 이른바 진보 아닙니까? 네. 그 진보 정당이 왜 이렇게 부패 혐의가 많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상직 의원의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옵티머스 라임 의혹도 그렇고 뭐 지금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대장동 백현동 의혹도 도저히 이해가 잘 되지도 않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집단 돈봉투 살포 사건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보는 더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항상 남들을 이렇게 비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보수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권력적 그런 부패 현상, 부패 문제가 드러난 적을 별로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진보 정권 내지는 어떤 예. 진보 집단에서는 수없이 많은 이런 부패 혐의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예. 내로남불입니까? 예, 김용태 저는 한 가지 김종필 비대위원 말씀 덧붙이자면 예. 그래서 이번 사건이 저는 총선에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역설적으로도. 왜냐하면 두 분께 정말 죄송하지만 국민들께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진보 정당에 대해서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방금 이상직 의원 말씀하셨지만 최근 5년만 보더라도요. 뭐 그 권력형 성범죄 있지 않습니까? 뭐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으로 이어지는 그런 권력형 성범죄라든지 예.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정경심 부부의 어떤 입시 비리 의혹, 뭐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둘러싼 의혹들, 뭐 거기까지 갈 것까지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기간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인격적이지 못한 그런 형수에게 욕한 그런 발언들 예.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저는 도덕적 기준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역설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자, 박성민 전 최고. 자, 지금 당 차원 진상규명 하겠다고 밝혔다가 지금 이제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방향을 좀 틀었죠.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왜냐하면 당의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또 이게 범위와 깊이를 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알아야지 또 당 차원의 대책도 마련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도 원래는 진상조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었고 빨리 지금 당에서 진상조사 하겠다는 입장이 나와야죠. 왜 나오지 않느냐라고 좀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을 보고 혹여 이것이 당에서 특정인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좌초된 것이냐라는 것이 궁금해서 좀 취재를 해봤더니 당 자체 진상조사가 네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어쨌든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속도가 빠르고 뭐 이미 뭐 우리는 이미 한 번씩 다 돌아다니는 명단을 받았을 정도로 상당히 특정인들까지 구체적으로 거명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검찰에서 그 모든 녹취록을 가지고 분석을 어느 정도 일부 끝낸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도 이 수사가 이어질 거라는 점에서 예. 당 차원에서 뭔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는 그 수단이나 현실적인 능력 자체가 사실은 검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게 맞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권이 있고 증거도 가지고 있고 관련자들도 구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에 훨씬 더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예. 당에서는 만약에 진상조사를 한다 치면 예. 이런 거예요. 이제 불러서 그런 들어본 사실이 적 있으시냐? 있냐, 해본 적 있냐, 아니면 뭐 만나본 적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것이 과거에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재산 신고를 통해 좀 공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자진 신고를 좀 재산상에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에서도 진상 조사가 좀 가능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조금 결이 다른 상황이다. 검토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 계좌가 네, 아니고. 아니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당에서 했을 때는 안 안 받았는데. 받았다라고 했는데 검찰에서 막 갑자기 명단을 뽑아서 들고 나오면 이거야말로 오히려 이제 발목 잡기 우리의 발목 우리가 잡는 꼴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우려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근데 저는 좀 진짜 이거는 좀 당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예. 당 일각에서라는 표현으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익명의 말들이 있어요. 예. 뭐 당 소속 의원님들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뭐 검찰이 과도한 뭐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라든지 아니면 당 내부에서도 뭐 결국엔 경선 비용을 좀 보전해 준 거 아니냐라는 일각
의견으로 돈의 나오는 성격이 뭐 뇌물이 아니라 그렇죠. 경선제 썼던 걸 그냥 차비 먹으러 밥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보전 비용 아니었냐 이런 얘기. 네, 그런 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예. 실명은 거명되지 않았고 뭐 예. 특정할 수 있는 단서도 없지만 예.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런 의견 자체가 당에서 나온 게 문제다라고 보고 이거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생각하고요. 된다.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지금 해야지 제 식구 감싸기 하거나 뭐 검찰이 야당 탄압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저는 이거 돌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께서 예.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닷새 만에 사과하신 겁니다. 근데 전 지금도 기억하는데 처음에 반응이 뭐였습니까? 이거는 뭐 정치 탄압이다. 미묘한 시기에 이상하게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들 하셨잖아요. 당 대표가 직접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원내대표 후보들도 그런 말씀하신 분도 있었다가 이제 아니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오늘 만약에 기자회견을 한다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사과부터 하셔야죠. 아 제가 이걸 정치검찰의 뭐 탄압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지금 드러난 과정으로 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분 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 과거에 이것은 무슨 정치검찰에 뭐 이상하게 뭐 그런 식으로 검찰이 만든 게 한두 번입니까? 라는 얘기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나 거기에 대한 그 철회라든가 반성이 없이 그냥 이제 와서 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민주당의 장 변호사님. 입장은 일단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 검찰의 약간 정치 수사인 측면을 거론했던 건 이게 이정근 파일 아니겠어요? 이른바 휴대전화에 있던 3만 개라고 하면 7년 동안인가 녹취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정근 씨가 수사선상에 올랐던 게 재작년 말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거를 대단히 초기에 확보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3만 개 물론 분석하는 데 필요가 있었겠지만 시간이 다소 소요됐겠지만 일단은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검찰 발로 뭔가 녹취도 특정 언론사를 통해서 계속 보도가 쪼개기 형식으로 나오고 있고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에 와서 수면 위로 오르게 된 데에는 사실상 검찰의 의도가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저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정근 씨의 선고가 있었죠. 뭐 4년 6월을 형을 선고받았는데 형을 선고받은 게 본인은 다퉜어요. 재판이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인 겁니다. 액수도 크고 횟수도 많고요. 그동안 그냥 묵혀뒀다가 왜 지금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느냐에 대한 뭐 제기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게 무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과는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김용태 검찰이 전 이것을 최고? 정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김종혁 비대위원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의 대표라고 하면 그러한 것을 먼저 비판하기 전에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의혹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말이 예. 지금 전도된 상황을 계속 야당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야당의 대표라고 하면 이것을 정무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뭐 그러니까 정치 검찰화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야당이 지금 국민의 왜 이렇게 신뢰를 잃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예.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그러잖아요. 예. 뭐 그렇게 얘기하듯이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그 검찰의 수사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검찰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시점이 어떻고 무슨 누가 어떤 검사가 옛날에 뭐 친윤 검사가 알겠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옳지 않다고 2부에서 생각합니다. 2부에서 더 치열하게 이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집감은 진행하고 있고요. 1부에서 계속해서 전당대 돈봉투 파문 위기에 직면한 민주당 과연 악재 돌파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검찰 수사는 계속될 것이고 관련해서 또 민주당이 위기로 갈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이 대응 과정에서 친명계와 또 비명계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재점화될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박성민 전 최고. 아니 근데 싸울 시간이 있어요? 싸울 시간이 없다. 네, 싸울 시간이 친명 비명할 없다고 사이가 봅니다. 없다. 아니 민주당이 있어야 친명도 있고 비명도 있는 거지. 아하.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이 논란 제대로 수습 못하면 진짜 당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의혹이라고 봐요 저는. 예. 그래서 뭐 사실 그런 거잖아요. 검찰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수사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정확히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이 3만 개나 되고 뭐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는 수첩도 뭐 따로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장부 하시는데 같은 성격의? 네네. 네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당 안에서 뭐 계파를 갈라서 싸우고 이럴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걸 제대로 정리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에 마음을 모아야지 뭐 이걸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키우려고 하거나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은 뭐 당인으로서의 좀 자격이 부족하신 거죠. 다른 당에서 보시기엔 친명 비명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전에 있기를 바라십니까? 아니요, 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해첨을 다시 하겠죠. 해첨을 그런가요? 해서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사이에 다시 사이가 오히려 여기도 더 멀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권의 이야기 중에 그 좌우는 있어도 위아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처럼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각자가 다 정무적인 판단을 하겠죠. 근데 저는 조금 전에 이제 박성민 전 최고께서 이제 진상조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예. 저는 민주당이 정말 혁신하고 개혁할 의지가 있다면 저는 수사기관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민주당 자체 조사도 저는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수사기관에 어떤 녹취 파일이 다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서는 뭐 파일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 전당대회 과정에 많은 분들이 이 돈봉투가 오갔던 것을 뭐 이해관계자 예. 그분들이 다 보고 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 진상조사단을 꾸려가지고 각종 제보를 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뭐 갖고 있지 않았던 검찰에 제기되지 않았던 과지 않았던 녹취 파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분명히 이재명 대표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예. 이것이 분명히 어떤 본인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지방선거 공천을 하면서 지방선거 공천하고 또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의혹 같은 게. 예.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뭐 공천 헌금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굉장히 터지면 안 되는 그런 폭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추측이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여기 대해서 오히려 제보라든지 이런 거 더 폭넓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또 조선일보랑 통화를 했네요. 시기에 대해서 다음 주 중 혹은 다음 달 초에 기자회견을 통해 귀국 여부 등 거취에 대해 밝히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주 중이면 오늘 월요일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 주 중이면 다음 주 하겠다거나 다음 주 중이면 굉장히 지금 우리 송영길 전 대표는 좀 여유로우신 상황입니까? 그러네요. 급한 예. 민주당과는 다르게 본인은 예. 상당히 여유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워딩을 보면요. 예. 다음 주 중에 내지는 다음 달 초에 초. 기자회견을 통해서 귀국을 밝히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 말인 즉슨 프랑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하겠다는 거네요. 해석으로 어허. 읽혀요. 예. 귀국 여부를 아마 지금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은 최소한 지금 현재로서는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온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용태 전 최고가 짚어주셨듯이 예. 민주당도 사실 진상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죠.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예. 그렇지만 이거는 수세적으로 나갈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다수가 있고 전당대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보든 뭐 목격자든 뭐든 어떤 형식으로든 사실관계 파악, 진상 규명을 해나갈 의무가 공당으로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마 비명, 친명 이렇게 정치적인 갈등을 전망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신승을 거뒀고 홍영표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면 홍영표 후보가 지지했던 이낙연 대선 주자가 대선 후보로 더 수월하게 선출됐을 것이고 정치 국면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대선 후보 가도까지 경선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거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추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정치의 시계는 과거로 돌리기도 어렵고 사실상 바깥쪽에서 하는 알겠습니다. 일종의 이관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만 더 이낙연 전 대표 얘기가 나옵니다. 6월에 들어오시는데 네. 역할론 얘기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역할로는 자기가 하겠다고 했을 땐 역할이 잘 안 생기고요. 이제 네. 필요로 할 때 역할이 생기는 거라고 추대 생각합니다. 방식으로? 그거는 뭐 추대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상황과 때가 맞아야 이제 정치인에게 역할이 생긴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런 점에서 이낙연 대표님께서도 본인이 뭔가 어떤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만약에 그때 귀국하셨을 당시에 민주당의 상황이 너무 안 좋거나 또는 당에 좀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을 때에는 예. 또 다른 방식으로도 저는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6월 말쯤에 또는 늦으면 7월 초쯤에 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쉽게 점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뭐 다 점쟁이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때에 따라서 정치인에게 주어지는 역할을 뭐 필요하시다면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 이게 민주당의 위기잖아요. 예. 민주당의 위기인데 문제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잘 안 보인다는 거인 것 같아요. 예.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차떼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좀 이미지가 완전히 다른 박근혜 대표가 천막당사로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탈퇴환골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이제 벗어나게 된 거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그럼 뭐 국회의장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문제로 이제 더 이상 불거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는 사실 그 대선에서 끝난 다음에 개항해서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그래서 본인이 당대표가 됨으로써 그 대선 2라운드가 그때부터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좀 물러나 줘야 되는데 본인이 계속 그 등장을 함으로써 그 여야의 대립이라는 것들은 극렬하게 지금까지도 대선 때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일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은 성공한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저렇고 뭐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무슨 그 김용이라든가 정진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구속됐어도 예. 강고한 지지자들은 아니야 우리 대표 죄 없어 라면서 계속 주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대표가 읍참마속을 해야 돼요 다. 그런데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탈당을 시킨다든지. 뭐 그렇죠. 문제 있는 사람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본인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번에 체포동의안 오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들은 통과시킬 겁니까? 이 사람들은 막을 겁니까? 본인 문제가 걸려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돼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대표가 됨으로 해서 자기 문제는 뭐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지금 그 끌고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야 저러다가 당 전체가 망해버린다라는 그 우려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여기까지 논의하고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김건희 여사 얘기인데요. 최근 이제 외부 활동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점, 광폭 행보다.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는 조용한 내조는 없다며 비판을 하자 대통령실에서는 봄철에는 행사가 많아진 것이다. 또 대통령 대신 참석한 곳도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김건희 영부인의 광폭 행보 요란한 내조일까? 김용태 전 최고. 저는 그 제가 최고위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저는 제2부속실을 부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사께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대통령실이라든지 보좌 기구가 저는 전폭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포트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대통령께서 하시지 못하는 일,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사께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뭐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어떤 공감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사께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제2부속실을 부활해서 여사의 활동을 보좌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전제돼야 되는 것은 여사께서 그 대선 기간에 조용한 내조를 국민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네, 지금 보면 사실 조용한 내조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거니까 그 정도는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지지하는 국민들 측면에서는 자주 뵈면 기분 좋을 수도 있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본인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아하.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여사가 돼 보니까 영부인 돼 보니까 그때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 네,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뭐 말이 다 많이 바뀌었죠. 당시 이제 뭐 소위 말해 이제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공개적으로. 예. 그때 사과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 앞에 고개 숙이시면서 조용히 이제 내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지금 보면 대통령보다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언론이 더 주목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은 대통령이 많이 분명히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언론이 이제 화제성으로. 아니 이미 공개되는 공개 일정의 양 자체가 대통령보다 많은 거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가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나오는 그 제가 그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처음 들어가 봤었어요. 예. 사진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진 얘기가 나오길래 예. 근데 저는 뭐 애를 어떻게 안았다 뭐 이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관련 사진 유튜브에 예, 나오죠. 그런데 시장 관련 사진이고. 근데 예. 제가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보면 예. 그 사진의 전반적인 느낌이요. 일단
대통령이 나오는 사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찍힌 사진은 너무 대충 찍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정말 왜 대통령 뒤통수가 나오는 사진을 올렸을까 이런 정말 궁금증이 들고 어떻게 보면 그 갤러리는요 대통령의 행보를 국민들께 소개하는 카드뉴스 같은 이미지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독사진의 양도 상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여사님의 사진을 찍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좀 정상적이지 순천만에서 찍은 저런 않다. 파랑색 옷 입은 사진, 저런 사진 같은 거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왔으니까 또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도 있고 같이 이렇게 모두 지지자들에는 메시지 될 수 있고. 저는 나쁜 건가요? 저 사진의 문제는요. 공식 행보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그러면 사진의 그 역사의 한 장면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야 됩니다. 저런 사진은요. 김건희 여사만 예쁘게 나왔어요. 이게 어느 장소에서 어떤 공식 일정을 수행하는 건지, 역사적인 누구를 접촉했는지, 공인으로서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사진에 남겼는지 역사적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밑에 순천만 기념 그런 행사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불편하세요? 있는 거죠. 아니 저희가 정당하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거죠. 영부인은 물론 뭐 대통령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고 뭐 같이 이제 보완하면서 여러 행보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영부인은 선출된 게 아니다. 네, 그렇고 그다음에 뭐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여러 논란들도 사실 국민들께 굉장히 피곤함을 안겨주고 거부감을 안겨주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사진 얘기가 나왔는데 자꾸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저는 퀄리티 얘기도 이제 안 하고 싶고 그냥 이 대통령실에서 공개하는 사진의 메시지가 뭔지 안 보이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진에 메시지가 없다? 사진은 사실 메시지고 오히려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이 누굴 만나서 무슨 밥을 먹었다. 밥의 메뉴까지도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게 대통령실의 행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여러 일정이나 사진을 봤을 때에는 뭐 관심사는 보여요. 여사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다라는 건 보이지만 뭐 특히 사진을 갖고 이제 잡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진의 의미를 제대로 못 담아내고 있고 좀 다른 방식으로 이게 기이하게 좀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비판이 그래도 어떤 정책 행보나 어떤 이제 정부가 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주목적으로 비판하면 더 건설적인 토론이 될 수가 있겠는데 영부인 사진이 왜 이렇게 많냐? 어떤 야당 비판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좀 공교로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이고, 김재윤. 저는 뭐 앵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 너무 비정상적으로 관심을 많이 쏟으세요. 그러니까 언론에 사진이 많이 나온다. 그 언론은 왜 이렇게 많이 보도를 할까요?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그 모든 나라의 그 영부인들이 다 활동을 하시지만 그거를 가지고서 언론이 뭐 영부인이 오늘은 어디를 갔다 저기를 갔다라고 하면서 그걸 시시콜콜 보도하는 것도 굉장히 한국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고 과거에 이와 비슷한 것은 딱 하나 봤어요. 프랑스 사르코치 대통령의 부인 브루니. 이 사람 뭐 워낙 톱 가수였고 그다음에 모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루니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쏟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정적인 기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브루니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어디 다니는구나 뭐 여기서 모델처럼 옷을 입고 뭐 어디 궁에 가서 엘리제 공원에서 무슨 사진도 찍는구나 뭐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도하게 거기에 대해 관심과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서 어린애들 안아주면 그냥 안아줬나 보다 하는 거고 시장에 갔으면 그냥 시장에 갔나 보다 하면 되는 건데 왜 시장에 갔냐 왜 아이를 안아줬느냐 이런 것들이 왜 도대체 관심이 되는지 잘 이해할 수 없고 단지 저는 아까 김용태 우리 전 최고 얘기했듯이 제2부속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공약이어서 그거를 이제 그 안 만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있는 게 더 오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그 수단이 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 좀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시장 같은 데 갈 때는 너무 이쁘게 하고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김 여사가? 뭐 굉장히 모델 같은 옷을 입고 굉장히 만화에서 나온 것 같은 원래 뭐 외모가 출중하고 더구나 옷도 이쁘게 입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 같은 데 가서 그러고 보면 너무 주목을 끌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는데 그건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장소에 따라서 시장에 갈 때는 좀 수더분한 옷도 좀 입고 가셔서 그렇게 행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단수환호님은 그러한 언론의 보도가 전부 대통령실에서 여사의 사진 자료를 과도하게 제공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언론에 줄 수도 있는 겁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공개를 공개를 하죠. 하니까. 공개를 하면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사진 기자들이나 뭐 음. 언론사들은 여사가 이런 일정이 있었구나라고 파악을 하고 보도를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보도가 안 나가게 하고 싶다 하면은 예. 공개를 안 하면 돼요. 왜냐하면 여사도 비공개 일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보호 종료 아동들과 비공식적으로 비공개 뭐 식사를 한다던가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개가 안 나게 그러니까 좀 잡음이 안 벌어지게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수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공개되는 이 여사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광폭 행보라는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거는요. 그 김건희 여사의 일정이 다 공개가 되고 있고 그만큼 공개가 됨에 따라서 보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한국 언론에서는 당연한 생리인 것이고 그렇군요. 그 양 자체가 대통령보다 많다는 건 좀 문제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사진 뭐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지금 사진 이제 얘기는 아니고 일정 얘기였습니다. 일정 얘기. 예, 김 여사의 이제 측근인 김승희 선임 행정관이 신임 의전 비서관에 임명된 것에 대해서 또 민주당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다시는 이제 이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김건희 여사가 뒤에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근데 이러다 보니까 비서관 임명에 또 측근이 임명되네. 이건 또 이 부분은 정말 또 비판할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저는 그 김승희 비서관이 뭐 잘못을 했으면 민주당 여기에 대해서 건설적인 비판을 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 근데 임명 가지고 민주당 비판은 좀 글쎄요, 저는 과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과거에 탁현민 그 당시에 의전 행정관, 의전 비서관인가요? 그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 젠더 문제가 있었을 때 예. 당시 저희 당 야당 시절에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했었거든요. 그때 임종석 그 당시 대통령실장께서 국회에 오셔가지고 인사권은 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존중해달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김승희 비서관이 물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겠지만 예. 임명 과정에서는 조금 더 야당께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 변호사님. 대통령실의 인사에까지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미친다는 그런 신호를 준다는 게 저는 이번 인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죠. 의전비서관 자리 외교 통이 통상적으로 가는 자리였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론이 그겁니다. 탁현민 전 비서관은 어떡한데 이건데 외교 라인이 간다고 하더라도 정통 외교관이 가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가지 않은 전례가 있죠. 민주당 집권 시기에도 그랬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탁현민 비서관은 대통령과 결을 맞춰왔던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예. 김승희 비서관은 그래 보이지 않아요.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는 비교적 뚜렷하죠. 그렇다면 이 인사가 국민들께 박수받는 인사일 것이냐? 물론 그분이 탁월한 역량을 갖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이력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본인의 첫 그 깃발을 들 때 장소 섭외를 했다 등이에요. 예. 이벤트 회사를 운영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떤 중요 공식 행사를 가고 외교 정상들을 만날 때 이분이 과연 그 역할을 잘해낼 것인가? 더더군다나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는요. 김일범 전 비서관과 갈등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뭔가 대통령실 내부에는 뭔가 알력 관계가 있구나, 다툼이 있구나, 서로 밀어내고 이게 의전 비서관뿐만 아니잖아요. 안보실장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총체적인 좀 문제로까지 국민들이 상징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보이는 때문에 것이다. 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정혁 비대위원. 그 모든 조직에는 다 알력이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 그건 어느 정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탁현민 씨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외교 그 의전 비서관 했던 분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최측근인가 하는 분이 갔다가 아무런 경험이 없는 분이 갔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음주운전으로 해서 결국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외교관들이 그 의전 비서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숱하게 있거든요. 아니 탁현민 씨가 그 의전 비서관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보수에서는 야 우리는 탁현민 같은 사람 없냐? 제발 좀 데려와라. 왜 지금 의전이 이 모양이냐라고 이 정권 들어와서도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김승희 씨 같은 경우는요. 뭐 이게 김건희 여사의 라인이 아니냐 그러는데 2009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그 고려대 언론대학원인가를 뭐 같이 다녔다. 최고위 과정. 최고위 과정을 같이 다녔다라는 그걸로 해서 이것이 무슨 김건희 라인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과도한 것 같고 물론 소개해 줄 수 있죠. 내가 아는 최고위 과정 다녔는데 기획사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이 사람이 괜찮을 것 같아라고 소개를 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그 비서실에서 그 행동을 해봤었습니까? 의전실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아마 지금 기대하기는 그냥 의전 비서관들을 외교부에서 불러다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을 기획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탁현민 씨처럼 뭔가 새로운 뭔가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저는 임명을 했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못한다면 앞으로 예. 그 활동을 제대로 못한다면 얼마든지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하기도 전에 14년 전에 그 사람과 최고의 과정을 같이 했으니까 그 사람은 이게 김건희 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너무 무리한 억지고 어느 누구의 라인도 아니고 김건희 라인이잖아요. 윤석열 라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네. 누구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입성했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배제하면 설명되지 않는 인사인 거 아니 맞습니다. 대통령이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알고 본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김건희 라인이 아니면 다른 뭐 김건희 여사 라인이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추천을 받든가 해서 했겠죠. 마무리해 주세요. 예. 그런 것들 자체까지 문제를 삼는 거는 말을 위한 말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용태 전 최고, 우리 박성민 전 최고 30초씩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용태 전 최고부터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어느새. 어떤 말씀을 질문을? 그러니까 이제 관련 인사 문제가 있다. 어떤 비서관 임명 자체도. 저도 공천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짓궂은 질문을 계속 하시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서 솔직함의 뭐라고 컨셉이에요.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네, 대통령- 귀중한 시간을 제가 김승희- 그럼 제가 예, 하겠습니다. 제가 예.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의전 비서관에 함량 미달의 인사를 임명하게 되면 그 타격은 대통령실이 받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받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의 공식 일정과 대통령의 대외 행사를 관리하는 의전 비서관은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부인과 사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거 매우 이례적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임 행정관에서 비서관으로 또 승진이 되고 이 부분 자체도 했다. 자, 우리 김용태 전 최고는 공천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공천을 당해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요. 예, 말씀 주세요. 마무리 발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승희 비서관이 잘못이 만약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보시고 거기에 대해 비판하는 건 가능하지만 좀 더 지켜봐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잘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제발 사고 치지 마세요. 자, 한판집값 오늘은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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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